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의정부의 여자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어릴 적 우리 동네에는 가위녀라고 불리는 정신이 이상한 여자가 있었다. 30살이 조금 넘었을까? 긴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채 언제나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며 웃고 있었다. 가위녀라는 이름답게 그녀는 언제나 가위를 가지고 사각사각 허공을 자르곤 했다. 자칫 위험할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한 탓에 종종 경찰관이 가서 주의를 주곤 했다. 다행이라고 할지 다른 이들에게 가위를 들이대는 일은 없었고 자기 집 주변에만 앉아 있었기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가위녀는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사를 간 것인지 죽은 것인지 어느새 모습을 감췄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나는 친구 몇 명과 담력 시험을 하러 가기로 했다. 장소는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가위녀의 집이었다. 산기슭에 외로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집이었다. 다들 조금씩 들떠 있었지만 어두운 데다 음침한 분위기에 집이 보이자 겁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마침 같이 왔던 여자아이에게 반해 있었기 때문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혼자 앞장서서 들어갔다. 실내는 쓰레기나 실과 구슬 같은 것이 잔뜩 떨어져 있어서 발 디딜 곳도 없었다. 그렇지만 딱히 귀신 같은 것이 나오지는 않았다. 방은 3개밖에 없었기에 여기저기 빙빙 돌면서 왔던 증거로 가져갈 물건을 찾기로 했다. 나는 안쪽 방에 들어가서 장롱을 열었다. 그 순간 장롱 안에서 무엇인가 거대한 것이 내게로 넘어졌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거대한 봉제 인형이었다. 다만 인형이라기엔 모양이 좀 이상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봉제 인형의 머리 부분만을 잘라내어 봉합해 사람처럼 모양으로 만든 것이었다. 개나 고양이, 그리고 여자아이 인형까지 수많은 머리가 잔뜩 붙어 있었다. 우리는 깜짝 놀라 그대로 도망쳤다. 우리가 담력 시험을 갔던 탓인지 얼마 뒤 경찰이 그 집을 조사하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가위녀의 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사체는 바로 나에게 쓰러졌던 봉제 인형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사인은 확실치 않지만 가위녀는 자신의 몸에 봉제 인형의 머리를 꿰매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진짜 동물의 썩은 머리도 꿰매져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짜증나는 바바리맨. 내가 사는 동네는 산 중턱에 여러 도로를 내어 그 주변으로 집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동네였다. 그래서 굽이굽이 고갯길이 많았고 어두운 골목길이 많아 밤 늦게 여자 혼자 다니기엔 무서운 곳이었다. 우리 집도 그런 어두운 골목길에 속해 있어서 학교 마치는 시간이면 늘 엄마가 데리러 나오곤 했다. 오늘도 여느 때나 다름없이 야자를 마치고 집을 가는 길이었다. 원래라면 엄마가 나와 있어야 하지만 오늘은 일 때문에 친척 집에 가 계셔서 혼자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무서울 법도 한데 18년 동안 다니던 길이라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인지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았다. 엄마, 지금 가고 있어.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다니까. 하여간 우리 엄마는 걱정도 많아. 혼자 돌아가는 내가 불안한지 엄마는 전화를 걸어서까지 걱정이었다. 그런 엄마의 걱정을 내내 들으며 걷다 보니 어느샌가 집에 다다라 있었다. 지금 들어가. 이따가 씻고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메고 있던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려는 찰나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까까지만 해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시선이 바로 등 뒤에서 느껴졌기 때문이다. 바로 뒤돌아보기엔 겁이 나서 뒤쪽을 곁 눈질로 힐끔 쳐다보는데 뒤에 있던 전봇대에서 무언가가 눈에 밟힌다. 잔뜩 긴장하고 전봇대 뒤쪽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사람이었다. 대머리에 아이보리색의 버버리를 입은 남자. 말로만 듣던 바바리맨이었다. 강도나 살인마 같은 드라마 속에 나올 법한 상황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탓인지 나도 모르게 실소가 나와버렸다. 긴장이 풀리는 건 고사하고 안도감마저 들 정도였다. 그리고 실제로 마주친 건 처음이라 그런지 조금은 궁금해서 여기저기 살펴볼 요량으로 보는데 두 눈부터 마주쳐 버렸다. 바바리맨은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희죽하고 웃었다. 순간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어 욱해버렸다. 얼굴이나 특징을 기억해 두었다가 경찰에 신고나 해야겠다 싶어 머리부터 찬찬히 하나하나 뜯어보며 시선을 내렸는데 내가 잘못 봤나? 설마 그럴 리가. 다시 한번 머리부터 다리까지 내려보는데 진짜 없다. 공포의 시작은 깨닫는 것부터라고 했던가.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린다. 처음에 호기심과 안도감 따위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극심한 공포만 남아있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분 나쁜 두 눈을 계속 마주한 채 나는 손을 덜덜 떨며 문을 열려고 애를 썼다. 바바리맨의 기분 나쁜 눈웃음은 그칠 줄을 몰랐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엄마한테 울며 전화를 했다. 엄마가 올 때까지 이불을 뒤집었으며 덜덜 떨고만 있다가 이내 나는 엉엉 울어버렸다. 있어야 할 게 없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두 다리가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점쟁이. 어느 어슴푸레한 밤길을 잔뜩 취한 남자가 걷고 있었다. 길을 걷던 남자가 문득 옆을 보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남자 앞에 있는 책상에는 점이라고 써있는 종이가 붙어 있고 수정구슬이 놓여져 있다. 점쟁이 같다. 남자는 호기심이 생겨 점을 쳐보기로 했다. 남자는 책상 앞에 의자에 앉아서 말했다. 남동생의 점을 보고 싶은데요. 점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동생의 나이와 이름을 물었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과 5년 후 자신의 나이를 말했다. 사실 남자에게 남동생은 없었다. 술도 취했겠다. 점쟁이를 놀려먹을 생각이었던 것이다. A씨고 나이는 28살이라는 거죠. 점쟁이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정구슬에 손을 대고 점을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중에 점쟁이의 안색이 하얗게 질린다. 그리고 주변에 잔뜩 쌓아둔 책을 허겁지겁 펼쳐 여기저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나 대충 조사가 끝났는지 점쟁이는 땀을 닦으며 남자에게 물었다. 실례지만 동생분은 건강하십니까? 남자는 대답했다. 건강합니다. 그런 말은 실례잖아요. 그러자 점쟁이는 말하길. 모쪼록 동생분께 몸을 소중히 하라고 전해주십시오. 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 조금 불안해진 남자는 물어봤다.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자 점쟁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당신의 동생은 점 그대로라면 5년 전 오늘 이미 죽었을 운명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허공. 제가 아주 어릴 때 1983년 봄일 겁니다. 그때 저는 화곡동의 주공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범 아파트라고 해서 서양식 마당이 있는 단층 주택과 3층짜리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어른들 술자리에서 박정희 때 지었다고 흘려들은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마을이 마음에 무척 들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아담한 단지가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나요. 낮에는 동생과 둘만 집에서 놀곤 했어요.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였고 우리 집엔 어린 우리들을 봐주시던 아주머니가 오셔서 밥도 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하셨어요. 우리가 자주 놀던 놀이방 문 손잡이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집이 낡아서 놀다가 망가뜨린 것 같아요. 손잡이는 빼버리고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닫히는 곳에 뭔가 끼워놓고 테이프로 붙여 놓았었어요. 문은 안으로 열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빨랫줄로 고리를 만들어 두었어요. 잡아당기면 문이 안으로 열리도록 말이죠. 그날도 우리는 그 놀이방에서 문을 닫고 놀고 있었습니다. 집엔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더 신나게 블록을 만들고 부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놀고 있었는데 동생이 오줌 마렵다고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린다고 하네요. 고리를 당겨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고리가 문이랑 같이 끼어서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안 열렸던 것이지요. 안으로 열리는 문이라 당겨서 열어야 했는데 당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오줌이 마렵다고 칭얼대고 있었고 형으로 뭔가 해야 했던 저는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은 3층이었고 3층쯤은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저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밖을 돌아서 문 밖에서 밀어서 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층 아래 밖을 보니 창밖은 자갈이 조금 깔려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구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죽기에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창에 매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낮은 데서 떨어지면 덜 아프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동생이 그러지 말라고 울고 있었고 전 어렸지만 남자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곤 손을 놓았습니다. 위를 보며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허공에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나타난 건 아니고 원래부터 거기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본 것 같았어요. 하얀 수염을 기르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보일 거리는 아니었는데 느낌에 그 사람은 인자하게 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갈밭에 발부터 떨어졌습니다.
몸은 옆으로 쓰러졌고 엄청난 고통과 공포가 몸을 엄습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배가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떨어진 곳은 아파트 뒤쪽이라 인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아파트 옆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큰 길가로 결국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릴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언덕에서 올라오시다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부러진 곳은 없었고 팔뼈에 금이 조금 갔다고 했어요. 며칠 입원하는 동안 간호사 누나들이 절 보고 웃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 수염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왜 거기 있었을까요? 하는 생각을 했지만 주위에 물어봐도 아이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 할아버지 덕분에 내가 무사했던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땐 가벼웠고 발부터 떨어져서 크게 다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할아버지도 그래선 죽지 않아라고 웃고 있던 건 아닐지.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조상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5번째 이야기, 경주 콘도의 유령. 경주에 있는 유명 콘도를 빌려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경주까지 다녀오면서 겪은 일입니다. 경주는 수학여행으로 3번이나 이미 다녀왔고 가족이랑도 갔던 데라 사실 새로울 건 없었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9명이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같이 단기 알바하면서 친해진 상태라 뒤풀이로 생각해 낸 여행이었습니다. 차를 대절해서 그냥 보고 싶은 곳을 편하게 둘러보다가 콘도에 들어왔습니다. 콘도는 방이 2개가 있었어요. 화장실은 현관 쪽에 있었는데 작은 방과 마주보고 있었죠. 그리고 현관과 작은 방 사이에 현관이 있었고요. 그 마주보는 면에 작은 방에 난 창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난 창이 아니라 옛날식으로 나무와 종이로 만들어진 창문이었죠. 종이는 하얘서 투명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고기를 구워 먹고 군것질도 하며 놀았죠. 약간 취해서 밑에 내려가 아케이드에서 게임도 하다 왔어요. 근데 제가 빨리 취하고 빨리 깨는 체질이에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데 금방 깨서 또 마시거든요. 그날도 총 3잔쯤 마셨으려나? 취해서 그냥 정신없다가 결국 작은 방에서 잠들었어요. 중간에 깨보니까 옆에는 후배 한 명이 잠들어 있고요. 발 밑에는 선배가 내 발과 얼굴을 마주하고 잠들어 있었죠. 주위가 고요하기에 다 자나보다 하고 잤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몇 층 침대가 있는 방에 몇 층 거실에서 자고 있었죠. 방은 온돌방이라 뜨끈뜨끈했어요. 겨울에 그런 방에서 자면 전 너무 좋아하는데 그날은 몇 번씩 자다가 깼어요. 전 온돌방이랑 이불 속에서는 한기를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그랬어요. 깰 때마다 한기를 느꼈죠. 제 등 뒤에서 누가 일어나는 느낌도 함께 받았죠. 전 당연히 아까 자고 있던 후배가 화장실 가나보다 하고 생각했고 일어났을 때마다 전 문이 열린 걸 보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항상 누군가 일어나는데 소리도 잘 없고 말이죠. 또 일어나서 나가는지 뒤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져서 옆을 돌아보니 후배는 자고 있더군요. 근데 문은 또 열려 있었죠. 잠결에 또 누가 우리 둘 사이에서 자다 나갔나 보다 했죠. 누가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전 단순히 생각하고 잠들었어요. 새벽에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제 옆에서 자고 있던 그 후배였어요. 새벽 6시네요. 그래서 전 장난하나 보다 하고 안 받았어요. 그리고 문을 보려던 차에 그 현관 쪽 창문에서 계속해서 양옆으로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죠. 분명 사람 형상이었어요. 그림자라 생김새는 없지만 작았어요. 키도 작고 얼굴과 몸집도 작았고 주인은 고요했죠. 그때는 언뜻 후배 중 누구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해버리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 후배도 키가 작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후배 머리는 많이 길었습니다. 제가 본 건 남자 바가지 머리 같은 모양이고요. 다시 일어났을 때 7시 반이었고 아까 전화했던 후배는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려다가 아침밥을 준비하는 게 바빠 보여서 묻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선 별 일 없이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도중 밤에 제 옆에서 잤던 그 후배가 말을 꺼냈어요. 언니 저 어젯밤에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그 후배 말이 잠을 자고 있는데 계속 문이 열렸다고 하네요. 사실 그 문이 그렇게 잘 열리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 있잖아요. 스르륵 하고 느슨하게 있다가 열리는 문. 근데 그 문은 이상이 없었어요. 그 후배는 처음에 제가 계속 화장실 가면서 문을 열고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후배도 그 똑같은 그림자를 봤어요.
양옆으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던 거죠. 화장실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와 다르게 정신이 번쩍 든 후배는 오히려 너무 무서워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나갔대요. 이걸 확인해야 잠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그 후배도 키가 작은 또 다른 후배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확인하러 갔더니 침대방에서 자고 있더래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너무 무서워진 후배는 콘도 로비로 나갔고, 한참 배회하다가 두려움이 좀 사라지자 다시 들어오려고 했는데 카드키를 안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그 그림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요. 둘이 겪은 게 너무 일치해서 신기했고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무슨 변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괜히 등 뒤를 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기억입니다. 6번째 이야기, 발자국 소리. 저는 수면 장애가 있는 편입니다. 꿈은 거의 매일 꾸는 편이고 깊은 잠이 드는 새벽이 아니면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이러니 잠자리가 바뀌는 날에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제가 그 발자국 소리를 처음 들은 것은 아마 중학교 때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마침 방학이었고 그때부터 불면증기가 있었던 저는 그날도 역시나 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혼자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먼 곳 어딘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의 것이 아니었죠.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열을 맞춰 가는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고요한 새벽에 들리는 것은 먼 곳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뿐이었습니다. 사람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고 조금 빠르게 걷는 듯 일정한 간격으로 저벅저벅 거리는 발자국 소리만 한참을 들리다가 사라지더군요. 그때가 벌써 30년 전이니 데모도 많았고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던 때라 군인이나 전경들이라도 이동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었지요. 당시 집은 성북구 장이동의 큰 길가에서 2블록 정도 들어간 주택가였습니다. 가까이 대학이 3군데나 있었고 데모 등으로 초등학교 때는 인접한 대학교에서 경찰들이 최루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단축 수업을 하고 집에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경찰이나 군인들이 한밤중에 이동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잠이 들지 못해 새벽까지 깨어있는 날이면 아주 가끔 잊을만 하면 그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저벅거리는 발자국 소리였죠. 꼭 TV나 영화의 효과음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 사람들이 지나간다면 하다못해 사람 소리나 다른 소리라도 들려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오직 들리는 건 발자국 소리뿐이라니요. 그때는 그렇게 가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어도 이상한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닌 그냥 그런 일이려니 했지요. 그런데 몇 년 후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 잠을 자게 되었는데 역시나 잠자리가 바뀌어 잠을 못 자고 또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어디선가 또 들리는 겁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말이죠. 친구네 집은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 11층이었습니다. 집에서 잠 못 드는 밤이면 꼭 듣곤 했던 그 소리가 친구네 집에서도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친구네 집의 거실에서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발자국 소리는 먼 곳에서 점차 가깝게 들리다가 또 사라지더군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제 옆으로 지나갔다가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옆으로 지나간 것처럼 생생한 소리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이런 다수의 사람들이 이동을 하나? 이런 소리가 왜 바로 옆에 지나가는 것처럼 생생히 들리지? 다음날 친구에게도 물어봤지만 코까지 골며 자던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더군요. 그 소리들은 대학교 다닐 때도 종종 들리다가 요새는 들리지 않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잘 일도 없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야근을 많이 하니 피곤해서 바로 쓰러져서 자는 날이 많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새벽까지 깨어 있어도 그런 소리를 듣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때 들렸던 발자국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났던 걸까요? 한밤중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할 일이 있었을까요? 7번째 이야기, 골짜기에 군복 입은 귀신들. 제가 어렸을 적에 여름에 부모님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점심거리로 양은 도시락에 밥이랑 반찬을 싸고 두 분은 아침 일찍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밭에 가서 저녁 때 올 요량으로 도시락을 싸갔던 모양입니다. 그 밭을 설명하자면 해가 늦게 들고 해가 일찍 지는 골짜기인데다
산길로 들어서서 조금 가다 보면 길가엔 상을 치룰 때 쓰는 상여집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도 그 상여집을 지날 때는 발밑이 서늘해지고 머리끝이 바짝 설 정도로 무서운 느낌이 들었던 길입니다.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었다고 합니다. 골짜기 끝에까지 가면 산 아래에 밭한 텃밭 사너리를 조금 돌아가면 또 밭한 텃밭이 있습니다. 엄마는 아래밭에서 큰 돌을 골라내는 일부터 시작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윗밭에서 밭을 갈아엎고 계셨답니다. 점심에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샘물을 받아 드시고 오후에 또 나눠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니 급기야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서 농사일을 하자니 몸이 탈 것 같았는데 마침 소나기가 내리니 차라리 잘 됐단 생각에 농사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나기라 곧 멈출 거라 생각하셨죠. 그러나 생각보다 비는 세차게 오래 퍼붓는 듯 했습니다. 두 분 다 내려가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일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일 정도의 굵은 빗줄기가 내렸고 비탈진 밭을 타고 내려가는 황토빈 물이 보였죠. 엄마는 괜한 걱정에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집에 가요. 그때 갑자기 산속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섞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군화 소리도 들리고 군대 지휘하는 소리도 들리고 총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산 밑을 향해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윗밭에서 후다닥 뛰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선 비명을 지르시며 정신없이 뛰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보신 듯 엄마보다 더 정신없이 산을 달려 내려오셔서 두 분은 미친 듯이 달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숲속에서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나오기에 훈련을 받나 싶어 아는 체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답도 없이 하나둘씩 사라지더랍니다.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군인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남루한 차림에 북한군이 한데 섞여대로 몰려오기 시작했답니다. 피를 흘리는 사람과 팔다리가 없어 절뚝거리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리고 표정들이 하나같이 창백했었다고 합니다. 아래밭에서 어머니가 들었던 총소리와 군화 소리가 그 소리였던 모양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골은 한국전쟁 때 유명한 격전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름이 되면 그들의 유령이 종종 목격된다고 하네요. 8번째 이야기, 북한 굶주림의 공포. 나는 북한에서 살 때 비교적 고지식한 사람이었다. 고지식하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리숙하다는 뜻이다. 북한 정권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고지식은 미덕이라는 교육을 많이 했다. 장군님의 정책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나는 당회의 때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살았다. 북한의 영화나 선전물에도 고지식은 당원의 미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나는 순수하고 고지식한 당원이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충성하는 것이 당원의 본분이자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야만 인생을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북한 사회였다. 나 역시 무난하게 살려면 정권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았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나는 가족을 잃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는데 습관되어 있었다. 집을 떠나 산판의 벌목장과 발전소 건설장, 그리고 국가에서 진행하는 대상 건설장을 비롯한 열악하고 힘겨운 곳에 수없이 동원되었다. 대체로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기 싫어 구실을 대고 발뺌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나는 바보였다. 나는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집에 없었다. 평양과 남포 고속도로의 건설에 동원되어 있었다. 아내는 굶어 죽었다. 혼자 세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하다가 말이다. 아내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온 나는 아내의 시신 앞에서 울지도 못했다. 나는 그때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늘상 설교하는 충성과 고지식함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통절히 깨달았다. 억울하게 저 세상으로 간 아내에게 너무 죄스러웠다. 아내가 죽은 후 나는 홀로 세 자식을 키우며 살아야 했다. 아내는 12살과 9살, 그리고 7살이 된 세 자식들을 남겨놓고 죽었다. 7살인 막내는 딸이었다. 그때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무리로 굶어 죽던 1996년이었다. 나는 홀로 세 자식을 키우며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하루 세 끼를 굶기지 않고 먹이기 위해 못해본 일도 못해본 짓도 없었다. 봄에는 산골짜기에 부대기 농사를 했고 여름에는 강가에서 사금 채취를 했다. 겨울에는 장사를 다녔다. 가을에는 농장밭에 들어가 도적질도 했다.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나는 자식들에게 한 번도 배불리 밥을 먹이지 못했다. 나는 그때 최악의 굶주림을 견디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굶어 죽기가 정승을 하기보다 힘들다는 속담의 뜻을 알았다. 아이들에게 굶주림을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야만적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날이 갈수록 허약해질 때면 식욕은 참기 어렵게 왕성해진다. 특히 아이들이 그 강렬해진 식욕을 억제하며 굶주린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정승도 3일을 굶으면 도적질을 한다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것 같다. 나는 아침에 일하러 가면 항상 저녁 늦게야 돌아오곤 했다. 옥수수나 기타 먹거리를 구하러 부근의 농촌에 장사를 갈 때면 며칠씩 집에 오지 못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어린 새 자식들은 어른 없는 집에서 무서운 밤을 보냈다. 나는 아침에 일하러 갈 때면 항상 어린 새 자식들의 점심밥을 따로따로 공기에 담아 두곤 했다. 멀리 갈 때에는 저녁밥까지 공기에 담아 찬장 안에 놔두곤 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점심이나 저녁 때를 기다려 자기 밥그릇을 꺼내 먹곤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아이들은 나중에 밥 시간을 맞춰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이 있으면 보는 족족 먹어치우곤 했다. 점심밥을 그릇에 담아 찬장 안에 넣어두면 아버지가 일하러 가기 바쁘게 모두 꺼내 먹어치웠다. 그리고는 점심을 굶었다. 먹을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형이 동생 밥을 훔쳐 먹기도 하고 동생이 형의 밥을 훔쳐 먹기도 했다. 나는 처음에는 타이르다가 나중에는 속이 타서 화를 내고 심지어 어린 자식들을 두들겨 패기도 했다. 당시 나에게 절박한 것은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굶겨 죽이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주변에서 애들이 하루 한 끼만 배불리 먹고 다음 두 끼는 굶는 비정상적인 식습관을 지속하다가 나중에는 허약해지고 또 그 허약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간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래서 비록 풀에다가 옥수수 가루를 조금 넣고 끓인 영양가라고는 없는 음식이지만 그것이라도 자식들에게 정상적으로 먹이려고 애썼다. 나는 어린 자식들이 아침에 점심 저녁밥까지 먹어치우는 비정상적인 음식 섭취와 굶주림으로 왕성해진 애들의 식욕을 절제시키는 싸움에 매까지 들어야 하는 자신이 너무 비참해 자살해 죽을 생각도 몇 번씩이나 했다. 사는 것이 너무 고달팠다. 하지만 죽고 싶어도 어린 자식들 때문에 죽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 나는 이웃 농촌 부락으로 장사를 떠났다. 죽은 아내가 평소에 입던 옷가지들과 나의 손목시계를 가지고 농촌에 가서 옥수수 몇 킬로를 바꾸어 오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저녁에 늦게 돌아올 것을 예견하며 어린 새 자식들의 저녁밥까지 지어 담아놓고 떠났다. 나는 그날 몇십 리를 걸었다. 농촌 부락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입던 옷가지들과 손목시계를 사달라고 구걸했다. 장사가 아니라 구걸이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렵게 사는 세월이어서 사람들은 선뜻 내가 들고 다니는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나중에 작은 농촌 부락의 한 노인이 초췌한 나의 물꼬를 치근히 보더니 자네도 몹시 급한 모양이군 이라고 중얼거리며 강냉이 3kg을 내다주고 손목시계와 입던 옷가지들을 받아주었다. 나는 강냉이 3kg을 들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9살짜리 둘째가 보이지 않았다. 내가 오길 기다린 듯 막내딸애가 울먹이며 말했다. 작은 오빠는 아버지가 나간 다음에 내 밥과 큰 오빠 밥을 몽땅 훔쳐먹고 도망쳤어. 나는 어렵지 않게 내가 없는 사이 집에서 있었던 일을 짐작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허약해진 둘째가 참지 못하고 재형과 동생의 밥까지 훔쳐 먹은 것이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욕설이 무서워 집에서 도망친 것이었다. 나는 서둘러 아이들에게 음식을 대충 해먹이고 집을 나섰다. 둘째가 갔을 만한 곳을 모조리 찾아 헤맸다. 평소에 밥 한 그릇 때문에 아들에게 욕을 하고 매질까지 했던 자신을 가슴 아프게 돌이켜보며
역전 대합실과 집 근처의 다리 아래, 장마당의 구석구석을 찾아보아도 둘째는 없었다. 다음 날도 나는 종일 둘째를 찾아 헤맸지만 그 애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는 2달 후 시체가 되어 나의 앞에 나타났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매일같이 둘째를 찾아 헤매는 나에게 안전부서에서 연락이 왔다. 두만강에 빠져 죽은 아이 시체를 하나 발견했는데 혹시 잃어버렸다는 둘째가 아닌지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서둘러 두만강으로 달려갔다. 두만강으로 달려간 나는 가슴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두만강에 빠져 죽은 아이는 둘째였다. 둘째는 몰래 중국에 건너가서 강냉이 몇 킬로를 얻어가지고 집에 오려고 두만강을 건너다가 죽었다. 둘째가 건너오다가 죽은 두만강에 멀지 않은 곳의 여울가에는 작은 강냉이 자루가 하나 걸려 있었다. 둘째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아무 말도 못하는 나에게 둘째의 시체를 처음 발견했다는 국경경비대 군인이 이런 말을 해주었다. 강냉이 자루를 등에 지지 않고 강을 건넜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9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강냉이 자루를 업고 강을 건너다가 죽었다는 얘기였다. 나는 그날 둘째를 두만강가에 산기슭에 묻고 오랫동안 울었다.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처럼 살아보지 못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둘째의 무덤 앞에서 가슴을 칼로 에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며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국가에 대한 반감을 가져보았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이 불쌍하게 숨져가는데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9살인 둘째 아들을 억울하게 저 세상으로 보낸 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멍청해졌다는 말을 자주 했다. 나도 자신이 전과 달리 삶에 대한 욕망이 깡그리 없어지는 것을 종종 느꼈다. 9살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둘째 아들을 때없이 생각하면서 슬픔과 함께 비관에 젖어 자살이라도 하고 싶을 만큼 의욕을 잃곤 했다. 그러나 나는 무맥하게 손맥을 풀고 있을 수 없는 처지였다. 나에게는 12살인 큰 아들과 7살인 막내딸이 달려 있었다. 억지로라도 살아야 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시절.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지만 나의 어린 자식들은 못 먹어본 것이 없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풀과 풀뿌리, 그리고 술찌꺼기와 된장찌꺼기, 나무 껍질과 두부찌꺼기를 비롯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먹었다. 짐승도 안 먹는 것을 먹고 살았다. 옥수수가 생기면 약처럼 풀에 조금씩 섞어 끓여 먹었다. 그때 절감한 것인데 아이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들어가는 것은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애처롭고 가슴이 아프다. 북한에는 흉년에 아이 배 터져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 속담의 뜻은 옛날부터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아이들만은 배부르게 먹여 살렸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에서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영양실조에 시들어가도 나라의 지배 계층들은 체제 옹호만을 매일 외쳐대며 자기 배 채우기에만 급급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그때 나라와 체제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고 김정일의 정치는 철두철미 반인민족 통치라는 것도 깨달았다. 내가 어린 둘째 아들을 억울하게 땅에 묻은 지 1년이 지나간 1997년 8월이었다. 그날 나는 아침부터 파출소에 불려갔다.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 직장에 몇 개월 나가지 않았는데 당시 직장에 나가 일해도 식량 배급은 전혀 없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노동 단련대에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80년대 삼청교육대와 같은 곳에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잔인한 세상이었다. 힘없는 사람들은 하소연 한마디 못하고 죽어야 하는 세상이었다. 그날 파출소에 불려갔다가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는 13살이 된 큰 아들애가 뺨에 퍼렇게 멍이 들어 방 안에 누워 있었다. 나는 누워있는 아들애를 일으켜 앉혀놓고 얼굴에 왜 퍼렇게 멍이 들었냐고 따져 물었다. 아들애는 울음을 터뜨렸다. 울먹이며 자기가 뒷집의 텃밭에서 몰래 강냉이 2이삭을 따가지고 나오다가 주인에게 붙들려 매를 맞은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래 뭘로 때렸냐? 울컥 화가 나는 나의 물음에 아들애는 우물우물 대답했다. 처음에는 몽둥이로 때리고 다음에는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때 나는 속이 터지는 것 같은 원통함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비애를 느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큰 아들에는 마음이 착했다. 영양실조에 걸려 시들어가는 막내 동생에게 자기 밥을 더 주고는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종일 방 안에 누워있곤 하던 애였다. 나는 눈물을 보이기 싫어 아들애를 꽉 부둥켜 안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세상이 정말 무섭게 변해간다는 것을 절감했다. 강냉이 두 이삭이 뭐길래 뒷집 주인도 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생기면 이웃들과 나누어 먹곤 하던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굶주림은 사람들을 잔인하고 악착 같은 냉혈 동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악착한 승냥이 같은 기질을 가져야 살아남는 세월이 된 것이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면 자신이 굶어야 하는 비정한 세월 속에 사람들은 인정 따위를 더 이상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유일한 재산이었던 낡은 자전거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 강냉이 한 배낭을 바꾸어 왔다. 그것을 한 번에 삶아 아들애와 딸애에게 주었는데 그날 허기졌던 애들이 맛있게 강냉이를 먹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때부터 한 달이 지난 후 13살이던 큰 아들애는 집을 나갔다. 내가 둘째 아들애를 잃고 마음고생하는 것을 봐서인지 큰 아들애는 집을 떠날 때 중국으로 간다고 편지에 한 장을 써놓고 갔다. 아들애는 편지에 자기가 없으니 이제부터는 동생에게 자기 몫까지 밥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썼다. 그 후 나도 딸애를 데리고 중국으로 탈북했다. 나는 지금까지도 아들애를 찾지 못했다. 큰 아들애를 찾아 중국에서 10년 동안 헤맸다. 그렇지만 넓은 중국 땅에서 아들애를 찾는다는 것은 숲속에서 바늘 찾기였다. 나는 지금도 푸짐한 밥상에 마주 앉을 때면 때없이 목이 꽉 매는 것 같은 비애를 느끼곤 한다. 배고픔에 시달리다 억울하게 죽은 둘째 아들애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간 큰 아들애를 생각하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내가 파렴치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지금도 식당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얼빠진 것처럼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종종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억울하게 죽은 둘째 아들 생각에 혼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첫째 아들을 만나 그 애가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9번째 이야기, 제 친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벌써 20년 전이네요. 당시 친구가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유인즉슨 집안에 큰 일이 생겼고 그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인용해서 말해보자면 당시에 친구 아버지께서 맞으셨기 때문에 할머니를 직접 모시고 사셨는데 할머니께서 평소 당뇨 합병증으로 지병이 있으셨는데 한밤중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답니다. 다급히 친구 가족은 응급실로 할머니를 모셨고 병원 응급실에선 일단 가족은 밖으로 내보내고 당장 수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서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에 걸친 수술 후 일단 담당 의사는 가족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손을 쓸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써봤으나 시간이 별로 없어 오늘이 고비라며 상당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답니다. 친구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심지어 의사는 더 경황이 없어지기 전에 장례 준비까지 하라며 가족들을 안정시켰다고 하네요. 어쨌건 수술을 집도한 집도애가 그렇게 포기 의사를 밝힐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결국 하는 수 없이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 지방에 사시던 친척분들에게까지 연락해 모두 모이시게 한 후 진짜 시신에게 입혀드리는 수혜까지 장만하고 상조회사에 연락해 보내드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수술이 끝나신 후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고 장례 준비를 마쳤지만 호흡기에 의존하신 채 가느다란 숨이 남아 이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도 섣불리 장례를 치를 수는 없었다네요. 할머니께서는 심장 박동과 호흡을 이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맞이이신 친구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일단 며칠간만은 더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셨답니다. 그렇게 한 이틀 정도가 지났는데 가족분들이 돌아가며 간호겸 할머니의 상태를 체크하던 와중에 숙모께서 할머니 간호를 하며 잠깐 잠이 드셨는데 정말 이게 진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으실 정도로 또렷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웬 색동 저고리를 차려입고 쪽진 머리를 하고 있는 눈이 가늘게 찢어진 젊은 여자가 할머니가 입원 중이신 병실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더니 이 할머니 안 죽었어. 빨리 지금 가서 흰 소금 한 드랑 붉은 콩 한 드를 구해서 할머니 얼굴에 대고 세게 내려쳐. 이렇게 말하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꿈이 깨셨다는데 꿈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꺼름칙해서 다음 날 바로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가족분들 중 기독교 신자이신 친구의 고모님과 몇몇 가족분들은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일 뿐이라며 반대하셨지만 모시고 사신 입장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강하셨던 친구 아버지께선 혹시 아느냐, 정말 재수씨 꿈이 맞다면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시라면 한번 해보자고 하셨답니다. 일단 현대의학으로도 죽음을 예고했고 돌아가실 분의 면전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것 때문에 망설이신 가족도 계셨지만 결국 모시고 사셨고 할머니를 제외한 가장 큰 집안의 어른이신 친구 아버지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셨고 친구 아버지와 꿈을 직접 꾸신 친구의 숙모에 친구 아버지의 살아계신 당수 걸은 한 분만을 대동한 채 숙모님의 꿈 내용대로 늦은 밤 조용하게 의식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 쪽진 머리의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해보셨답니다. 그러고 약 이틀 정도가 더 지났고 간간히 조금씩 반응을 하긴 하셨지만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죠. 가족들 중에서도 이상한 꿈 때문에 고인이 되실 분께 무례를 범했다며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네요. 그렇게 친구 아버지께서도 괜한 죄책감에 괴로워하셨는데 정확히 그 일을 치르고 3일 정도가 지나서 할머니의 심장 박동수가 정상 수치를 유지하시더니 거짓말처럼 눈을 뜨고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말씀을 나눌 수 있을 정도까지 되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께서 눈을 뜨시자마자 힘겨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찾으시듯이 두리번거리시며 2년 어딨어? 2주길년 어디 갔어?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나중에 할머니께서 완전히 회복을 하시고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친구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조금은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 외부에서 흔히 말하는 첩까지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친구의 작은 할머니 정도 되시겠네요. 그 작은 할머니께서 평소 눈치도 없고 조강지처이신 할머니께 민폐를 많이 끼치셨는데 그로 인해 두 분의 사이가 너무나도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친구의 할아버지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집에서 어떻게 같이 공존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앙숙지간이셨는데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아의 자녀가 없으셨던 작은 할머니는 첩이라는 오명을 평생 뒤집어 쓴 채 집은 물론 동네에서도 쫓겨나듯 떠나셔야 했고 그 뒤로 친구 아버지 및 할머니의 자식들이 장성하실 때까지 연락이 없으셨는데 그 작은 할머니께서 어느 날 밤 할머니의 꿈에 나타나셨고 형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억울해서 그냥은 못 가니까 같이 갑시다. 젊은 시절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가 산발한 채 나타나 할머니의 목을 조르시고 넘어지신 할머니의 배 위에 올라타셔서도 계속해서 목을 조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친구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노력하셨지만 그 힘을 당해낼 수 없으셨다고 하셨고 그 기간이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기간과 동일했다고 하네요. 이후 친구 할머니께서는 회복하시고 금방 돌아가실지도 모를 거라는 수술집도의어 담당 의사의 말과는 달리 4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 친구를 만나면 정말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고 할머니와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이 너무나 무섭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 아버지께서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작은 할머니에 관한 행적을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알아보셨지만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여전히 알아내지 못하셨고 그때 당시 비법을 알려준 친구 숙모 꿈속에 그 색동저고리 옷의 여자는 누구였으며 진짜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고 돌아가실 뻔한 일이 첩으로 들어오신 그 작은 할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굉장히 무섭고 신기하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10번째 이야기 20년 전 장례식장에서 반장이 빙의되다 전 빙의를 정신병의 하나로 봤습니다. 귀신이 들린다던가 다른 영혼이 몸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정확히 제가 중3 때 2002년 때였습니다. 월드컵 개막 한 달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 우리 반 반장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때 우리 반 전체가 다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장례식장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때 저와 제 친구 몇몇은 밖에서 몰래 숨어서 담배 피고 있었나 그랬을 겁니다. 너무 놀라서 담배를 후다닥 끄고 안에 들어갔더니 그 조용하고 순에 빠진 반장이 가위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자르더군요. 그리고 그 가위를 들고 주위 사람들을 찌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끼리 반장이 충격이 심해서 이상해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목소리가 반장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반장의 목소리는 20대 후반 정도의 걸쭉한 아가씨의 목소리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아직도 헷갈립니다. 개인적으로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 절대 안 믿는 편이라 그런지 그런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도 못 믿겠더군요.